우리 어머니가 처음 시집 오셔서 어디서 식사를 하셨느냐면 부엌 부뚜막에서 하셨어요. 부엌 부뚜막. 나물에 밥을 3분에 비벼 드셨대요. 지금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으면 어머니가 3분 만에 드세요. 왜 이렇게 빨리 먹느냐 그러니까 시집 6.25 이전에 시집을 와갖고 밥을 빨리 먹어야만이 소 꼴도 먹이고 죽도 쓰고 애들 젖도 먹이고 어디 감히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밥을 먹느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디서 식사를 하셨냐면 방 바닥에서 하셨어요. 방에 상도 많은데 꼭 바닥에서 밥그릇을 갖다 놓고 앉아서 드시더라고요. 저는 왜 밥상에 이렇게 자리도 있는데 꼭 어머니가 저렇게 방 바닥에서 드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사실은 출세한 거죠. 부엌에서 방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출세한 거예요. 네. 20년 만에 방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방학 때 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셨어요. 어머니 밥그릇이 밥상 위로 올라왔어요. 아버지하고 마주보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맘먹는다고 그럽니다. 이때부터 맘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목소리가, 어머니 목소리가, 그전에는 어머니 목소리가 커졌던 기억이 안 나는데 밥상 위에 밥그릇이 올라오면서부터 이게 어머니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부돼갖고 한 달에 한 번 집에를 가는데 이젠 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 밥을 아버지가 차려 드세요. 어머니가 안 차려주세요.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엄마 성당 간다고 가방 들고 나가시면은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들어온대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아침에 상 차려놓고 지금 나왔죠? 남편이야 밥을 먹곤 말건 이게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죠. 어떻게 감히 남편 밥을 안 차려주고 강원도까지 옵니까? 점심 한 끼인데요. 뭐 이렇게 간이 커졌다니까 여자들이. 자,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한 달에 레지오 4일, 그 다음에 구역 밥모임 4일, 그리고 당신 개모임 한 4일, 12일을 나가서 드세요, 어머니가. 아버님이 12일을 밥을 차려 드시는데 불만을 안 삼으세요. 무슨 생각으로 불만을 안 삼나 했더니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밥 세끼 얻어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의 이혼은 줄어드는데 황혼 이혼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황혼 이혼. 그러니까 늙어서 안 쫓겨나는 게 그것도 여자한테 안 쫓겨나면 감지덕지한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50년 만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분당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먹자골목에 가보면 낮에 가보면은 전부 여자 천재 여자들. 네.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찜질방을 가봐도 여자 천재 여자 천재. 그 우리나라 경제권을 집안에서 60%가 여자가 결정한대요. 남자가 얼마를 결정하냐면 13% 결정한대요.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결정권이 없어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약사, 이거 고소득 일자리에 70%가 여자가 차지해요. 남자는 30%밖에 못 차지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자 세상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안산에 보니까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1등부터 5등까지는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보느냐? 컴퓨터 게임 때문에. 그 다음에 개떼처럼 돌아다니는 특성 때문에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대. 혹시 우리 집에 남자만 아들만 낳았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아들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 집은 이제 망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아들을 놓으면은 처음에 아들이 고추 달고 딱 나오면 뭔가 여자로서 일을 해낸 것 같죠. 그렇죠. 내가 드디어 이 시집에 와서 이 집에 이제 대를 잇는구나. 그리고 이놈이 이제 고추를 달고 막 뛰어다니면 그렇게 뿌듯 쳐다만 봐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놈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고 콧수염이 나기 시작하면은 멀어지는 거예요. 사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촌이. 엄마를 봐도 말도 안 하고 씩 자기 방에 들어가고 다정하게 말 건네는 게 없어요. 뭐 어렸을 때 막 안기기도 했는데 이건 뭐 자기보다 훨씬 큰 놈이 안기지도 않고. 이 대학교 가면은 얼굴 보기 힘들어지는 팔촌이 됩니다. 이제 장가를 가면 이제 사돈이 돼버리죠. 제가 여기 여러분들 노인대학에 옵니다. 이렇게 1박 2일로 100분 정도 와요. 한 100명 정도 노인대학에 오면은 딱 티가 나요. 저 할머니는 아들밖에 없구나. 저 할머니는 딸이 있구나. 확 티가 나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은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와요.
그 몸빼 바지 비슷한 거 입고 와요. 아들만 있나요? 아니 관광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1박 2일을 오는데 멋을 좀 내야 되는데 하여튼 몸빼 바지 비슷한 거 입고 와요. 파마를 해도 어떻게 하고 오느냐? 철모 뒤집어 쓴 거 같이 이렇게 하고 와요. 파마를 하고 와도. 그럼 물어보면 제가 물어봐요. 할머니 아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들밖에 없대. 아니 사둔 아들이 엄마가 철모를 뒤집어 쓰든 몸빼 바지를 입든 관심 없습니다. 근데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틀려요.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이 스카프를 하고 와도 색깔이 벌써 뭐 보라색에 벌써 틀려요. 이 파마 웨이브가 틀려요.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네, 딸이 있는 할머니들은 파마 웨이브가 틀려요. 그렇다고 그러죠. 똑똑한 자식은 나라의 자식이 됩니다. 그렇죠? 똑똑한 아들 자식은 나라의 자식이 되고, 돈 많은 자식은 그렇지 사돈의 자식이 되고, 이게 어리삐리한 것만 내 아들로 남아서 평생 고생시키는 거예요. 어리삐리한 것만 내 아들로 남아서 평생을 고생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들이 있다고 행복하고 뭐 믿고 완전히 시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늙어서도 아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시대다. 21세기는 자고로 누구의 시대냐? 여성의 시대다. 여성을 무시하면 어떤 공동체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제일 먼저 망할 때가 어디야? 한국 천주교. 모든 결정권이 누가 있어요? 남자들이 있잖아요. 주교님, 신부님들이 다 결정하잖아요. 난 걱정이 앞서요. 사회는 변해가는데 교회는 이 엄청난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 나오는 대부분의 정말로 이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우리 고객은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은 누구예요? 여성이란 말이야. 근데 신부들이 뭘 알아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한 걸음 건너는 거예요. 이 늙은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뭐 때문에 괴로워요? 그놈은 며느리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며느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어머니를 잘 이해합니까? 못하죠. 젊은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롭잖아요. 성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답답한 거예요. 정말 그런 뻥 뚫리는 얘기 별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가 사실은 뭐 400만이다 500만이라 그래도 미사 참여는 120만 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식구 중에 한 식구만 주일날 와서 밥 먹는 거예요. 망한 거죠,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은. 근데 이런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성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1961년 독일 쉘링사에서 나온 아나보나라는 피임약이에요. 그럼 피임약이 나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 70, 80이 된 어머니 세대는 애를 몇 낳았어요? 10명. 아, 멋있는 말 없어요? 한타스. 그건 멋있는 말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어떻게 힘 닿는 대로 낳죠. 힘 닿는 대로. 그런데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말이 있어요. 생기는 대로. 얼마 전에 충청도 레지아 그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는 충청도 사람들은 또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더라고. 닥치는 대로 낳대요. 닥치는 대로 낳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 16에 시집 갑니다. 그렇죠? 16 생식능력 시작되면 그럼 배가 불러요. 16 시작하고 배가 부르면 17 되면 애가 하나 나와요. 애가 나오면 얼마나 바빠요. 젖 먹여줘야죠. 얼러줘야죠. 논일 나가야죠. 밭일 나가야죠. 우리는 어렸을 때 집에 누에를 키웠어요. 누에 뽕 먹여야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이게 아장아장 걸어다닐만 하면 19 되면 또 어떻게 돼? 또 배불러. 그 20 되면 또 하나 나와. 이 둘이 이제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22 되면 또 배불러요. 23 되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어떻게 하나는 포대기에 싸고 하나는 젖에 매달고 하나는 옆구리에 끼고 어딜 옛날에 여자들이 놀러를 가요.
집 밖, 동네 밖 꿈도 못 꿨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애를 놓냐면 40가지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애를 놓느냐면 25년 동안 애를 놓는 거예요. 25년 동안.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에요? 25년 동안 애를 놓으면? 이거는 애를 놓는 게 아니라 새끼 놓고 새끼 키우고 새끼 놓고 새끼 키우고 새끼 놓고 새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에 내가 애를 놓으면은 그 애는 내 첫 장남의 애하고 같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다 우리 아가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할머니는 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새끼들 그러잖아요. 막내는 새끼로 안 보이죠. 강아지로 보입니다.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러니까 25년 동안 저렇게 새끼 놓고 새끼 키운 여자 머릿속에 든 게 있느냐? 머릿속에 든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쁜데 무슨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든 거 없는 여자가 집안일 챙겨나면 그 집 망한다. 그래서 암탉 꼬꼬댁 하우스 폭삭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 피임약이 나오고부터 애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명으로, 3명으로, 2명으로, 이젠 1.0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여자가 애 놓는 시간이 1년으로 줄어들었어요. 1년으로. 여자한테 몇 년의 시간이, 자유시간이 주어져요? 24년의 자유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자, 24년 동안 여자들이 사법고시 보고, 행정고시 보고, 외무고시 보고, 육사 가고, 해사 가고, 공군사관학교 가고, 경찰대학 뭐 1, 2, 3등 수석 졸업, 육사, 해사, 수석 졸업, 이건 다 이제 옛날 얘기에 다 휩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집에 아들만 있다. 이 집은 뭐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을 둘 놓으면 뭐? 금메달. 그렇죠?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 그래, 목메달. 동메달이 아니에요. 목메달이에요. 목메달은. 그런데 대학까지 나온 이 고급 인력이 시집만 가면 다 자기를 관둔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한국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인력이 어떻게 그대로 다 계속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는 게 우리나라는 1.6% 사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요? 두 가지 때문에 안 나갑니다. 이 두 가지, 이 병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기도 힘들고 대한민국 정말 행복한 나라로 가기도 힘들어요. 첫 번째 뭐냐? 자식 교육. 여기에 미쳐 있어요. 요즘 내가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정말로 정신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텔레비전.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겠지만 이 텔레비전님에 미쳐 있어요. 텔레비전. 이 두 가지 여자들이 완전히 미쳐서 사회에 건강한 세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 교육을 가만히 보면은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딱 아기를 가졌어. 임신을 했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임신을 딱 하면은 얼마나 이뻐요. 지금 이제 해도 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멋있어질 것 같은데 강도 예쁘고 산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하늘도 예쁘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에 태어나갖고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엄마들 거의 없어요. 임신을 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갖고 뱃속에 있는 애한테 글자를 가르칩니다. 도화지를 이렇게 오려서 대한민국, 대통령, 뭐 변호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2개 국어를 알아듣는다고 How are you today, my baby? It's raining. 비 온다 이거죠 오늘. 사실 여러분들 태아는 뱃속에 있으면서 10달 동안 잔다고 그래요. 그 애한테 무슨,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태교라고 그러잖아. 교육을 시키는 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불행합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니. 그러니까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 그래갖고 3번에 이제 아파트촌이죠. 아파트를 통해서 수리산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애가. 구름도 보고 싶고 눈도 보고 싶고. 근데 이 잔인한 엄마들이, 아니 아무 생각 없는 엄마들이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한쪽에는 가나다라마바 차타카타를 붙여놓고 한쪽에는 A, B, C, D, E, F, G를 붙여놓고 수리산을 보고 싶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글자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막 돌아가요. 모빌이. 겨다닐만 하면은 엄마들이 텔레비에는 텔레비전이라고 써놓고, 냉장고에는 냉장고라고 써놓고, 의자에는 의자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애들이 겨다닐 때마다 글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몇 살이면 한글 띱니까? 5살이면 4살 띄어요? 5살이면 한글 띄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띄신 분들 계세요? 없을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내내 받아쓰기 빵점이었어요. 기억나요? 1년 내내 빵점이었어요. 글자가 뭔 줄 알고 학교를 들어가요. 맨 뛰어놀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 수건 딱 달아주니까 이게 학교 가는 건가 보다 하고 학교 갔죠. 2학년 때 전 한글 띄었어요. 근데 내가 5살에 한글을 띈다. 흥분됩니까? 안 됩니까?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저한테 데리고 옵니다.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요. 왜요?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5살밖에 안 됐는데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그러냐?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왜? 삐아제나 썸머힐이나 몬테소리 같은 유아 교육 이론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3살, 4살, 5살 때 뇌의 75%가 형성된대요. 이때 고정적인 개념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글자를 가르치면 글자는 잘 알지만 뭐를 몰라.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똑똑 바보가 되는 거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참 많아요. 신부님, 우리 애가 머리는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한다고. 없는 소리예요. 왜? 얘는 이제 머리가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어렸을 때 요때 어떻게 자랐느냐면은 스레트에 막 겨다니다가 떨어져갖고 끓는 물에도 떨어져 봤어요. 아, 이게 끓는 물에 떨어지면 디는구나. 그 다음에 팽이 깎는다고 막 낫으로 깎다가 여기 쳐갖고 아직도 여기 이 상처가 있어요. 5살 때 확 뼈까지 잘라갖고 이게 잘라지는 거구나. 이러면서 애가 뭐를 이해해? 세상을 이해한단 말이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때 돌아가면서. 근데 책상 앞에서 글자만 배운 애는 다른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성당에 이렇게 오는 엄마들, 내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유치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 엄마들이 참 많아. 너 바보야? 왜 이거하고 연결할 줄을 몰라?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막 화내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자식들 키우면서 이렇게 화낸 자식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애는 이제 걘 똑똑 바보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알고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들여놨더니 남들하고 섞어 놓으니까 어때요? 똑같은 애. 이때부터 이제 학원에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영어 학원, 속셈 학원, 웅변 학원, 피아노 학원, 무슨 요즘 서당도 있다고 그래. 서당.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정신없느냐면요, 무슨 특목 유치원이 있대요. 고등학교 가기 위한 특목 유치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9시부터 2시까지 공부를 하고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고 간대요. 6살, 7살짜리 아이가 세상을 막 느끼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내 아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죠. 1등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전 국민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 20조가 사교육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20조가. 큰 문제죠.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엄마 말을 듣습니다. 왜? 엄마가 나보다 크니까.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막 똑똑하지도 않잖아, 얘가. 근데 딱 6학년만 넘어서갖고 중학교 1학년만 되면요, 갑자기 엄마보다 애가 커져요. 딸은 그래도 괜찮아. 아들놈이 이렇게 커지면요, 확 커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학원을 땡땡이를 깠어, 애가. 너 이놈의 새끼 왜 학원 땡땡이 까고 그래? 너 공부 빨리 해야지. 좋은 대학 가서 너 출세하고 행복하지. 뭐가 좋은 대학 가는 게 행복해. 그래갖고 딱 때리려고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아들이 딱 엄마 손을 딱 잡고 내려다보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를 확 뒤집으면서 엄마를 밀쳐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왜 때리냐고 말로 하자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자식한테 맞는 부모가 14%예요. 이 지금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심각한 가정 너무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엄마가 어디 있어? 우리 애들한테 관리자만 있지. 얼마 전에 반포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셨어요. 강의 끝나고 반포 자매님 한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신부님 제가 중국집을 합니다. 그래도 반포에서 합니다. 꽤 잘 되는 음식점입니다. 제가 중국 음식점에 엄마들이 점심 때 갖고 탕수육 하나 시켜갖고 애 스케줄 관리해 준다는 거야. 아니 그거 시켜놓고 학원 어디 가고 몇 시에 뭐 가고 야 애가 행복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병에 걸리냐면 번아웃 병에 걸려요. 하느님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10살 때 쓸 거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쓸 에너지를 줬는데 이거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다 태워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올라가면 애가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텅 비었어. 그래갖고 무슨 병에 걸리냐면 귀찮아 병에 걸려. 뭐 좀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 엄마 귀찮아. 좀 놔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시달렸으니 아니 초등학교 때는 4시간 8살짜리가 4시간 공부하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공부? 근데 요즘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녀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우리가 내 아이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아이가 공부만 못하면 뭐라 그래? 너 커서 뭐가 될래? 어? 근데 유태인들은요 공부를 못해도 애 기를 안 죽인대요. 우리는 공부 못하면 애 기죽여 인간성 나빠 불효자의 천하의 몹쓸 놈이야 꼴뚱하면은. 근데 유태인들은요 꼴뚱을 하면은요 부모가 애 기를 절대 안 죽인다. 꼴뚱하는 것도 서러운데 집에서 기까지 죽이면 애는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너 꼴뚱해도 괜찮아. 커서 돈만 많이 벌어. 지금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 다 네 나중에 비서로 쓰고 회계사로 쓰면 돼. 걔네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다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완전히 애 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티븐 스필버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관둡니다. 그리고 지지나 반에 편성돼요. 지지나 반에.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들은 영화를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은 상상력이 좋으니까 훌륭할 거야. 끊임없이 아이의 길을 살려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된 거예요. 그 상상력 하나만 가지고 엄마가 만약에 공부 지지나반 이 지지나반에 들어간 이 지질이 복도 없는 거 내가 팔자도 없지 이랬다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꼴등하면 인간성 나쁘고 불효자고 부모님 마음 이해 못하고 사실은 꼴등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격 좋은 애들이 꼴등하는 거예요. 이 유한 애들이 독한 놈들이 1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1등하는 애들이 있으면 독한 애들이에요. 그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자녀들 이제 엄마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아이를 정말로 행복하게 키운다는 생각 아니면 차라리 신앙으로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대학에 미쳐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사를 안 나가면은 은근히 눈을 감아줘요. 은근히 눈을 감아줘요. 이땐 막 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잘못 키우는 거죠. 자식을 완전히 잘못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질서를 알게 키우든가 아니면 예의를 알게 키우든가 아니면 사랑을 알게 키우든가 봉사를 알게 키워야 되는데 너 편안하고 너 1등만 하면 최고야. 네가 1등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잘못 키우느냐 하면 제가 이제 20년 전이에요. 신학교 졸업하고 내 동창 신학생하고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혼자 이제 돈이 없어갖고 이제 나하고 같이 가서 부산에 가서 비행기를 탔어요. 24년 만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거예요. 참 굉장히 설레고 막 기대되더라고. 그래서 창가에 앉으면 막 밑에 내려다 보이는 거 막 꽃피는 팔도강산의 마지막 해가 그 장면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막 아래 내려다 보는 거. 그래서 나도 그걸 꿈꾸면서 나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마침 주님께서 날 도와주셔갖고 제가 창가에 딱 앉았어요. 그럼 내 옆에 내 신학생이 옆에 앉고. 그래갖고 폼을 있는 대로 막 바깥에 내다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쪽에서 이제 젊은 엄마가 한 5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또박또박 걸었는데 왠지 불안하더라고. 그러더니 아니나 달러 바로 내 옆자리, 내 좌석 옆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이 5살짜리 놈이 엄마한테 졸르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 나 창가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안 돼. 여긴 네 자리고 저긴 저 형 자리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 앉아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쪽 확 돌아서더니 학생, 우리 아들이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창가에 앉고 싶으니까 자리 좀 양보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년 만에 처음 탄 놈이랑 24년 만에 처음 탄 놈이랑 어느 놈이 더 애절할 것 같아요? 이건 24년 만에 탄 놈이 훨씬 애절해요. 그런데 제가 나도 처음 탔기 때문에 자리를 못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양보했어요. 근데 이놈이 비행기가 뜨자마자부터 자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동안 내내 째려보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저놈 얘기를 하리라.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2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배를 타고 목포로 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목포에서 조금 광주쯤 지났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애가 막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배를 움켜쥐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니까 배가 너무 아프대. 나는 이제 좌석이 있고 그 안에 서서 있는데 비행기 자리도 내준 놈이 기차 자리 하나 못 내주겠어요? 너 여기 와서 앉아라. 나 괜찮으니까. 그래갖고 얘가 이제 내 자리에 앉아서 30분을 가는데 그 엄마가 한참 보더니 일으키더라고요. 너 일어나라고. 그 학생한테 자리를 내주라고. 아, 나 괜찮다고. 근데 그 엄마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내 아이가 난 질서를 아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아프다고 이렇게 다 하면은 나중에 커서 얘가 뭘 알겠냐. 자기 편안한 대로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는 그렇게 지금 그 비행기에서 내 자리 뺏은 놈은 지금도 엄마 속을 썩일 거고 그 기차 자리에서 일어난 아이는 지금 엄마의 영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기준으로 키우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해갖고 자식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내 아이가 이제 서울대학을 갈 줄 알았더니 지방 무슨 제3대학을 졸업을 했어. 네. 졸업을 해갖고 취직을 했어. 그럼 부모 역할 다 한 거야, 안 해요? 부모 역할 다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식이 농사를 지을 줄 알았으면 부모 역할 다 했어요. 공자님 시대의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38세였어요. 16에 시집을 가갖고 32, 33 때면 내 아이가 16이 됐을 때 부모가 기다려줬어요? 안 기다려줬어요? 안 기다려줬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합니까? 안 애절합니까? 애절해요.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남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해드렸어요. 입에다 피 넣어드렸어요. 그건 어느 장남이나 부모가 30대 돌아가면 다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잘라갖고 고기 먹고 싶다면 자기가 직접 해주고 그게 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이렇게 날 키우고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옛날에 장남이 죽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지 말라고 그러면 동생이 13, 17, 4, 1살이란 말이야. 아니 이렇게 나눠놓고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60까지 살았어. 그러면은 이 1살이 시집 장가 가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내 동생 다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잔치를 해준 게 바로 회갑잔치, 환갑잔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갑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환갑을 차려줬는데도 이게 안 죽네. 그 노노 2인 4편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둬라. 부모를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나는 그걸 읽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매년 나이를 기억해뒀어요. 근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헷갈려요. 몇 살을 사시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60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에휴,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내가 그 논어를 막 한참 읽을 때라 아, 정말로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본수원 갈비집에 가고 갈비 한 번 더 사드리고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요. 그 얘기 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자식들 앞에서 이제 늙으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자식들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런데 설날 집에를 갔는데 어머니가 이게 자식들이 거실에 꽉 찼는데 무슨 속상한 얘기를 하는데 아예 늙으면 죽 그러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늙으면 죽 그러시다 마시더라고요. 이제 늙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평균 연령이 지금 83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90까지 살아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사냐면 120년을 삽니다. 그럼 몇 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공부 못하는 자식한테 너 늙어 커서 뭐가 될래? 이거 말하는 정신이 있으면은 난 늙어서 뭐가 될까? 이거 먼저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남아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누구한테 다 쏟아붓어? 자식한테 다 쏟아붓어. 있는 돈 없는 돈. 그리고 맨 손가락 빨면서 50년을 산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정말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여성들 지금 자식한테 지금 학원비 1년에 20조 쏟아 넣을 일이 아니에요. 늙어서 죽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하고 힘들어져요? 자식하고 힘들어질 거 아니야. 돈은 한 푼 없지. 자식은 그래도 공부시켰다고 쳐다는 보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50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생각하면 딱 쉬워요. 여러분들 주위에 40살 먹은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빈둥빈둥 엄마 주위에서 이렇게 붙어서 살아. 40살 된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엄마 아빠 옆에서 붙어서 살아. 그 딸 이뻐요? 미워요? 밉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엄마가 90이 됐는데 죽지도 않고 빈둥빈둥 나한테 매달려서 살아. 그럼 그 자식 이쁠 것 같아요? 부모가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미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아들이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한테 얹혀 살면 더 힘든 거예요. 이 우리 현실의 현실. 계산상 안 맞아, 계산상. 20년 키웠으면 20년어치만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20년 키웠으면 20년어치만 받아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건 20년 키우고 지금 50년, 60년 이렇게 받아 먹게 생겼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워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참 고맙더라고요. 신부가 돼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신부가 집안 떠난다 그러지만 지금은 집안하고 신부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20년 키워줬으니까 내가 20년은 갚으리라. 20년 얻어먹었으니까 20년은 갚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기특한 생각을 했죠. 내 첫 활동비가 46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2만 5천 원, 아버지 2만 5천 원.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17년째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을 드려요. 지금은 좀 많이 드리죠. 강의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강사료 있으면 한 달에 5번, 6번 강의를 나가니까 그 강사료 중에 하나만 나눠줘도 용돈 많이 드리는 거예요. 17년 드려요. 한 달도 안 빠지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특해요. 이제 3년만 하면 끝나는 거 이제. 3년만 하면 끝나는데 집에 가보면은요 3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막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내려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지금 이제 78이신데 우리 큰형님 형님으로 동네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 없이 정말로 50년을 자식한테 얹혀서 산다. 그럼 어느 자식이 그 부모한테
효도를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자식 잘 키우면 호강할 거라고 생각하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잘 키우는 자식은 나라의 자식 됩니다. 돈 많은 자식은 얼굴 구경하기 힘들어요. 예. 돈 있어갖고 이민을 가면 자식하고 어떤 관계 된다고 그래요? 요즘 그 유명하죠? 해외 동포 된대잖아요. 아들하고 나하고 해외 동포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만 이제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부들도 안 죽네. 신부들이 내가 신부 될 때 우리 수원교회 은퇴사제가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계셨는데 지금 19분 계세요. 19분이 우리가 은퇴기금을 모았는데 벌써 다 쓰셨어. 그리고 이제 죽지도 않고 그대로 가세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교구의 최고 원로 신부님 지금 와 계시거든요. 예, 와 계신데 지금 이제 83인지 4인지 또 헷갈리는데, 예, 계신데 건강하세요. 제가 보기엔 한 95까지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신부들, 여러분들은 그나마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지. 우리 신부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은퇴하면은 땡이에요, 땡. 교우들이 찾아와요. 이거 1년 겨우 찾아고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은퇴 신부님들 가보면 하루 종일 혼자 계세요. 그것도 1년 365일.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어떻게 은퇴를 안 합니다. 신부님들이. 절대 은퇴 안 해요. 왜? 외로운 걸 아니까.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93살 먹은 할아버지 신부님이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어머니 93살 되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 93살 먹은 신부님이 아니 93살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부님이 혼배 때 이제 장례 강론하고 장례 때 혼배를 강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교님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교님이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렇게 은퇴하라고 해도 은퇴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헷갈려 하시고 하니 내가 보자 하나 보내줄 테니 그 보자 받아갖고 어려운 건 보자를 시켜라. 그래서 신부님 너무 기분이 좋대. 보자가 딱 온다 그러니까. 보자가 왔는데 70살짜리를 보내는 거예요. 70살짜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인생은요 60부터라는 거 옛날에 많이 들었죠? 실질적으로 인생은 60부터예요. 우리 이런 노래 알죠?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 있죠. 이게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이때는 늙어서 놀 수가 없었어. 왜? 젊어서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 노래 이제 완전히 고쳐야 돼. 노세 노세 늙어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이제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면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이 마치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듯 새롭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그리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당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굳건한 진리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변화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 반짝이는 조약돌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듣고 세상 누구와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집 문 앞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일상은 이제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하고 삶이 편리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생각의 깊이와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 가치들까지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깊은 신호입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내면의 목소리는 과거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단단해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이처럼 길어진 시간 앞에서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채워나갈 것인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새로운 숙제이자 귀한 선물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처럼
빠른 변화의 흐름이 거센 파도처럼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익숙하게 걸어왔던 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첫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위기인 동시에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기회입니다. 과거의 방식만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나만의 지혜로운 삶의 지도를 그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얻은 값진 경험과 상처와 기쁨이 새겨진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변화하는 시대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길을 가도록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나를 희생하는 것을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지극한 사랑의 방향을 조금은 돌려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향하게 할 때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밭을 먼저 돌보고 가꾸어야 할 시간입니다.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이 지나쳐 마르지 않는 걱정이 되면 때로는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 아이들은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에 심장이 뛰고 가슴이 설레는지를 발견할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자신도 아이들이 각자의 세상으로 날아간 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텅 빈 마음과 상실감에 힘겨워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오로지 엄마라는 단 하나의 역할에서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녀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고유한 이름을 가진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라볼 때입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자라 자신의 날갯짓을 시작했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서며 세상을 배워나갈 기회를 선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접어두었던 우리 자신의 오랜 꿈과 반짝이는 관심사를 활짝 펼쳐볼 수 있습니다. 텅 비어있던 나의 그릇을 채우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나의 그릇이 가득 차야 다른 이에게도 맑은 물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수동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습관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편안한 휴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생각 없이 보내다 보면 점점 마음의 근육이 약해지고 세상의 생생한 활기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대신 책의 향기를 맡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거나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좀 더 능동적인 방법으로 나의 시간을 정성껏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살아갈수록 경제적 자립이 주는 보이지 않는 무게감은 더욱 깊고 선명해집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자 효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젊은 세대 역시 각자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벅차고 때로는 부모의 도움이 절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말 못할 부담과 이안함의 그늘을 들이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갑자기 큰 돈을 버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곳에 무리한 투자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대신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 안에서 조금씩 나만의 경제적 토대를 벽돌 쌓듯이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 다져온 정성스러운 음식 솜씨를 발휘해 이웃과 정갈한 음식을 나누거나 섬세한 손재주를 살려 세상에 하나뿐인 소박한 물건을 만들어 알리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삶의 지혜가 가치로 바뀌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길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내가 정성껏 만든 작품을 선보이거나 나의 오랜 경험과
따뜻한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상담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금액일지라도 자신의 정직한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 주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과 힘을 줍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짐이 되지 않겠다는 굳건하고 당당한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 나 자신의 마지막 존엄함을 스스로 지키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고요한 자신감은 세상 어떤 귀하고 값비싼 보물보다도 나를 빛나게 하는 자산입니다. 몸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는 일 역시 더없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과 성장을 멈출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생계를 위한 무거운 의무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고 순수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순수한 호기심과 가슴 뛰는 즐거움을 따라 새로운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지역의 평생교육원이나 대학교에서 일반인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좋은 강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역사나 문학, 철학이나 미술처럼 그동안 마음속에 로망처럼 품어만 두었던 분야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서툰 손으로 악기를 다루는 등 완전히 낯선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흐르는 물처럼 맑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독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넓고 깊은 세상을 만날 수 있는 놀랍고 효과적인 자기개발 방법입니다. 가까운 도서관을 보물창고처럼 여기며 다양한 분야의 책을 탐험해 보세요. 소설을 통해서는 다른 이의 삶을 살아보며 나의 마음의 폭을 한 뼘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인문학 서적을 통해서는 삶과 세상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지혜의 눈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책들은 팍팍한 일상에 유용한 지혜와 구체적인 기술을 선물해 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정신적 성장에 신선한 자양분이 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에 참여하여 웃고 떠들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류해보세요. 이런 만남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조용히 산책을 하며 바람의 소리와 나무잎의 색깔에 귀 기울이거나 향기로운 차 한 잔과 함께 명상을 하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바쁜 일상에 쫓겨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나의 진짜 마음과 다정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이 안개 속에서처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의 크기와 깊이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혜롭게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다 자란 자녀를 향한 지나친 간섭과 끝없는 걱정은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삶의 방식과 시행착오를 겪을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믿음의 눈으로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사랑입니다. 마치 좋은 정원사처럼 말입니다. 좋은 정원사는 꽃을 억지로 잡아당겨 피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땅을 돌보고 햇볕을 가리지 않으며 스스로 피어날 힘을 믿어줍니다. 자녀들이 실수를 하거나
어려운 선택을 하더라도 바로 달려가 정답을 알려주고 해결해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녀들은 진정한 어른으로 홀로 설 수 있게 되고 부모는 불필요한 마음고생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이나 직업 선택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낡은 기준이나 이루지 못한 기대를 강요하기보다는 자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보기에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들이 자신의 두 발로 직접 걸어가며 온전히 겪어내야 할 그들만의 소중한 인생 경험입니다. 손주가 있다면 할머니로서의 역할도 새롭고 지혜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육아의 모든 책임을 과거처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물론 어려울 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고 일방적인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주와 눈을 맞추고 즐겁게 놀아주며 따뜻한 사랑과 변치 않는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조언하려 하기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는 세상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부모인 나의 요즘 생각이나 소소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보세요. 부모가 자신만의 건강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녀들은 오히려 더 큰 안정감과 존경심을 느낄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이제는 자녀들도 함께 역할을 나누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새로운 시대의 길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그리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막연히 걱정하느라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귀한 순간을 놓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균형 잡힌 자세입니다. 건강관리는 그 어떤 계획보다도 가장 앞서야 할 중요한 미래 준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고 내 몸에 맞는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하며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또한 마음의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나만의 건강한 방법을 찾고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점검하며 질병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과 맑은 마음이라는 튼튼한 그릇이 있어야 다른 모든 인생의 계획들도 의미 있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주거 환경도 미리 차분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시간이 더 흐른 후에도 내가 생활하기에 편안하고 안전할지 꼼꼼하게 점검해보세요. 오르내리기 힘든 곳이나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미리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나 편의시설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한 장소들과의 접근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나의 미래를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미래의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회적 관계 역시 씨앗을 심고 물을 주듯 꾸준히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으므로 기존의 소중한 인연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만남에도 열린 마음을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웃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의 교류를 즐겁게 이어나가는 것이 훗날
외로움이라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취미나 관심사도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나의 평생 친구처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들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이나 글쓰기, 악기 연주나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깊어질수록 더 큰 만족감과 삶의 보람을 안겨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성공 하나하나를 아이처럼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며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야말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마지막까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때로는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익숙함과 편안함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유연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나다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세요.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고 자녀들과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 인생의 후반부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지혜로 오르는 또 다른 정상입니다. 끝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귀한 경험과 깊은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며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된 건강한 개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